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단두대에서 결국 처형당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 부분이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예, 마리 앙뚜아네트는 잘못된 그 왕비, 타락, 이렇게 그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대표적인 그 다이아몬드 사건이요. 그리고 근친상간 루이 17세죠. 자기 아들과 상관했다는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그 피해자입니다. 프랑스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악녀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것이고요. 프랑스의 이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나서 이제 루이 16세와 결혼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는 그 언론이라는 것이 중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존재했죠. 정치 세력의 그 어떤 목표가 말이 이 앙뚜아네트였고요. 대표적인 그 희생물이 된 거죠. 광기에 그 시달린, 광기에 그 젖은 그 프랑스 국민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단두다에 서서도요, 존엄하게 그 처형되지 않았어요. 각종 그 오물 투척부터 시작을 해서요. 프랑스 국민들의 대표적인 그 어떤 그 이 멸시 속에 이제 사용에 이제 처해지게 됐죠. 제가 이 말씀을 그 드리는 것은요,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어디에서 파생이 되는가? 이 가짜 뉴스의 기본은요, 반복해서 들으면 세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뭐 적고 유무,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에 관계없이요, 이 가짜뉴스에 세뇌되게 되면요, 이 특정 단어 내지는 이 특정 낱말이 나오게 되면 이 경기를 이렇게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한강시의 그 노벨 문학상 이 관련해서요, 저는 뭐 처음 듣는 사람인데요. 이 김규나 씨라는 분이 이 소설가인 모양입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은 이분이 꽂힌 거는요, 이 한강 씨의 이 작품 세계,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바, 이 주제, 핵심, 뭐 이것을 본 게 아니고요. 이분이 꽂힌 거는 아무래도 이 4.3하고 5.18에 꽂혔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설을 이 김규나 씨가 읽어봤다면요, 이 한강시의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요, 상처, 비극, 그리고 그 내면, 그리고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 그리고 이 트라우마의 집단화, 이것을 주제로 한 이 소설입니다. 5.18이라는 이 역사, 정당성 내지는 뭐 왜곡, 이런 것을 주제로 한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명색이 이 소설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 폄훼를 한다는 것은요,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를 떠나서요, 소위 말해서 이 4.3 그리고 5.18를 그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라는 거에 대한 경기가 이 발동이 된 것이죠.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 이것이 스웨덴 할리몬의 평가입니다. 모든 함축된 몇 마디지만은 이 함축된 이 주제를 그대로 제대로
표현을 했죠. 이 소설가라는 분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할 테지만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 꼭 동양권에서 주어져야 했다면 중국의 엘렌케가 받았어야 했다. 올해 수상자와 엘렌케의 문학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게와 질감에서 그리고 품격과 감동에서 형격과 차이가 난다. 둘을 비교하고도 그녀를 선택한 곳이라면 한림원 심사위원들은 모두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 늘어놓고 선풍기 들렸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김규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엘렌케와 이 한강의 이 어떤 소설을요, 이 작품을 비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인가? 그조차 의심이 되죠. 왜냐면요, 제목 자체를 이렇게 냈어요.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 의미가 없죠. 노벨 가치가 추락한 것이 무엇 때문에 추락한 것이고 어떤 것에서 위선이고 어떤 역사를 왜곡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죠. 같은 작가가 5.18과 5.18을 얘기하는 겁니다. 5.18을 비하하는 이런 단어죠. 이 5.18이라는 단어 하나 쓴 것만 보더라도 이 김규나 씨는요, 이 구구적인 이런 그 사상으로 이 머리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달아 써대고 그래서 음주운 전쟁이 아비가 대똥 당시 책 광고까지 준비해 준 게 우연일까? 한림원이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했다는 것. 한국의 역사를 뭣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저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수많은 깨시민 독자들은 와우 자랑스러워 하고 그 책에 열광하겠지. 그렇게 거짓 역사는 진짜로 박제화되어 버리겠지. 이분은 5.18과 그 4.3 이 부분에 대한 이 관점이 명확한 분입니다. 5.18은 뭐죠? 즉 저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이분은 전혀 없죠.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4.3 역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빨갱이들에 의해서 진행된 이 폭동이다. 그러니까 5.18이나 4.3이나 이분의 이 머릿속에서는요, 빨갱이밖에 없는 겁니다. 빨갱이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다.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한일 병합조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조선은 일본국인데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가 거행한 것은 테러리스트다라는 것이죠. 상해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3.1운동은 조선 국민의 이 3.1운동은요, 반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팩트, 역사인식에 있어서도 이 저양적인 우익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것이요. 명식이 소설가라는 분인데요. 이 소년이 온다라는 이 작품에서 한강 씨가 드러내고자 했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은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분은 앞선 것은 바로 이 5.18과 4.3에 대한 이것 자체를 이데올로기로 그 시선만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5.18, 4.3에 대한 평가를 역사 왜곡으로 보는지는 과정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한 과정이 있었겠고요. 이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 아쉽다 내지는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역시도요. 이분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이런 위선적인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 이 영향을 이 김규나 씨도요. 성장 과정에서 많이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작금의 이 윤석열 이 정권 그리고 많은 그 이병도의 후예들, 강단 사학자들 그리고 이 뉴라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극우죠. 이들이 이렇게 준동을 떠나서 이 바로까지 하는 대놓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 한강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이 쾌거는요, 이 사실상 어떠한 이유로라도 폄훼될 수가 없습니다. 이 출판사 로비로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출판사가 저는 그 문학동네인가요? 그리고 창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한림원의 노벨상을 로비할 수 있을까요? 그 로비가 통할까요? 특히 그 과학 분야 말고요, 이 문학 쪽은요, 거의 이 영미 그 문학자들, 즉 미국이나 내지는 유럽에서 거의 독차지하던 그런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많은 노벨 문학상 이 수상자들이 그럼 로비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됐는가? 저는 그런 뉴스 자체를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SNS에 올리고 비판이 1차.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분이 좀 내려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나는 왜 사나? 그게 요즘 내 화두다. 그래서 혼자 뭔 궁상이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헤매고 다녔다. 사실 오늘 이런 푸념을 일기로 쓸 작정이었다. 세상이고 노벨이고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소설 못 쓴 지 몇 년인지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다. 그런 내가 참 끔찍하다. 끔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박근혜 탄핵 때 그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아마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많은 뭐 친구들부터 해서 동료 작가들이 등을 돌리고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역사에 대한 시각 관련해서 이분한테 좀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팩트에 기초하면요, 이 뇌피셜이 늘 문제거든요. 제가 그 이승만 관련해서도 이승만이 잘한 것을 한번 이렇게 단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야기를 해주면 팩트로 존재한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승만을 이 반인으로 믿는
한국에 실제로 이 기독교 이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자임하는 극우 이 기독교 세력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죠. 국힘의 대다수. 대표적으로 민주당으로 치자면 이현주, 이런 분들 보면은 이승만을 반신, 이 반인으로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이승만이 잘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공통적입니다. 하나는 공산화를 막았다는 것이에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은 공산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해방정국에 있어서 미군정, 그리고 미국의 이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시절에 이 미국의 정책을 보면요, 이승만 때문에 이 반공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죠. 일방적으로 이승만, 미국에 의해서 여운형이 대통령이 되든 김규식이 되든 김구구가 되든 이승만이 되든 하등 이상할 바가 없는, 그리고 사실 임시정부 자체가 공산주의자가 없잖아요. 이승만 본인부터 해서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나 남한으로 입국한 이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 자체가 전부 우익 인사입니다. 이승만이 이 반공정권을 들어서게 한 그 업적이 있다라는 것에 근거가 안 되죠. 이승만이 아니었더라도 당연히 남한은 이 반공 친미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후에 6.25 전쟁, 그럼 6.25 전쟁의 책임을 당연히 남침이니까 북에 있죠. 김일성에 있고 당시 소련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럼 남한 정권은 책임이 없습니까? 병자란이 청나라에 의해서 청나라가 당연히 나쁜 것이죠. 김일성이 나쁜 것이고 북한이 나쁜 것이죠. 남침을 했으니까. 그럼 당한 그럼 그 인조는 책임이 없습니까? 당한 이승만은 책임이 없을까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한 게 뭐가 있죠? 대전으로 내려갔고 다시 부산으로 피신해서 일본 밀항까지 시도한 거 이외에는 이승만이 한 게 없잖아요. 독립운동 시절의 이승만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두세 편의 그 방송을 올렸기 때문에 참조를 좀 하시고요. 이 좀 팩트에 기초를 하게 되면 편해집니다. 마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수상, 그 다음날 바로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폄하하는데, 폄하하는 것이 바로 5세파 5.18과 4.3이에요. 이거에 대한 머릿속에 이런 분은 좀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지탱하기 힘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내려놓고 비우기 시작하는 연습을 한다면요. 김규나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특히나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깨치고 있습니다. 요즘도 깨치고 있고요. 작은 상식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근현대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때, 이를테면 당시에는 전혀 저는 이 노태우의 북방 전체에 대해서 노태우를 상대로, 전두환 노태우를 상대로 싸우던 저였으니까요. 전혀 인식을 못했죠. 기사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의 이 북방 정책에 대해서 칭찬한 기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알고 있었죠. 노태우의 이 북방 정책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했던 것이죠.
한반도 이 긴장 완화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미국 중심의 이 외교에서 러시아 그리고 당신은 붕괴되실 때네요. 이 러시아 그리고 이 중국을 이 외교에 끌어들임으로써 상당한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북에 대한 견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용을 했죠. 물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이 3만 불 시대를 한 10년 앞당긴 그런 효과가 있었죠. 중국으로 인해서. 이런 거 역시도 제가 이렇게 40, 50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배운 겁니다. 따라서요. 이 딱 고정된 관념으로 딱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김규나 씨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했듯이 괴롭고 굉장히 힘듭니다. 뭐 굳이 중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지형상요, 극단적인 이 양 이데올로기의 이 대립 자체는요, 상당히 개인 그리고 집단의 어떤 화합, 연대 그리고 이 개인의 어떤 평화, 안녕 이런 것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이 김규나 씨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자, 이것을 좀 비판하는 한 분이 쓴 글입니다. 한 가지만 좀 이분이 4.3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4.3 같은 경우에는 이 48년 4월 이 4.3을 개시일로 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 전 47년 3.1절입니다. 3.1절에 제주도에서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대단한 인파가 모인 거죠. 3.1절 기념식이 진행이 됐고요. 기마 경찰에 의해서 6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문제는 도망치는 관통이 전부 뒤에서 앞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붕괴한 이 제주 이 도민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항의. 이 발포자에 대한 책임자 진상 조사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간단한 요구였고요. 이 간단한 요구를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를. 누가요? 당시 미 군정청이죠. 맨스필드 그 중령이라는 사람이 제주 군정청장이었고요. 이 항의를 하는 데에 미 군정청의 직원들까지도 다 그 파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사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경찰도 참여를, 양심적 경찰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것이 촉발된 겁니다. 이들이 간곡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발 연행된 사람들 고문은 하지 마라. 이 고문에 질려버려. 일본 식민 시절의 고문에 질려버렸는데 같은 민족끼리 니네가 어떻게 동포를 고문할 수 있느냐. 고문에 의해서 죽어나는 사람까지 생기니까요. 이 김달삼이라는 약관입니다. 23살이고요.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 김달삼이 실제로 남로당원인지 공산주의자인지는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김달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위대가 구성이 된 거예요. 무장대가 구성이 됐고요.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정적으로 확대 비화된 것이 뭐냐? 미국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이 구현대장 김익렬 중령이죠. 이분도 젊은 27입니다. 27살짜리 연대장, 23살짜리 무장대 대표 김달삼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에 합의가 됐죠. 자, 이 친일 경찰하고 이 미 군정청하고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합니다. 이 오라리 방화 사건인데요. 자, 이 오라리 이 방화는 누가 했냐면요. 친일 경찰보다 더한 서북 청년단이었죠. 이 서북 청년단을 미 군정청에서 한양에서 서울에서 파견한 겁니다. 이들의 이 만행은 제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방화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을 바로 무장대 빨갱이들의 짓이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김익렬과 이 김달삼과의 이 평화협정은 깨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탄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참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이 5.18과 4.3에 대한 역사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후에 이 확산이 되면서 공산주의자도 끼어 있었겠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당시 CIC 미국 방첩대에서는요. 이 47년 3월 1일 이후에 이 정세 보고서에는 이 제주도에는 공산주의자가 거의 없다. 있으나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이 사회주의적인 이런 어떤 이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조차도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자체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단독 정부를 이 친미 정권을 수립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이승만과 당시 조병욱이었죠. 경찰청장인가 뭔가 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 4.3을 이 소위 말해서 제주도를 제대로 이로 인해서 이 정권 수립이 늦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들의 이 기준에 의해서 확산이 된 것이고 탄압이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것이 그냥 팩트입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이 팩트는 내동정이 쳐버리고요. 빨갱이들에 의해서 김일성의 사주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5.18은 이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4.3은 김일성의 사주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제주도에 사주할 만큼의 자기 여유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팩트도 없고요, 전혀. 모든 역사는 팩트에 기초하는 것이 제일 맞잖아요, 그죠? 이런 이 뇌피셜에 이렇게 중점을 두게 되면요, 이데올로기와 세뇌 이것이 정착 고착화 되는 것입니다. 자기 뇌 속에서요. 자, 이 김익렬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역시 약관 27살밖에 안 됐지만요. 이 김익렬은 김새가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직접 갔습니다. 오라리에. 가서 현장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이거는 이 무장대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고요. 경찰 플러스 서북청년단이 자작극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것을 이제 김익렬은 이 CIC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걸 거부를 했죠. 거부하고 폭도들이 한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제주도민들의 항쟁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책임,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부 쉬쉬하면서 잘 얘기들을 안 하죠. 그렇지만 이 48년 8월 15일 정권이 들어선 것이고요. 시작은 47년 미군 정식입니다. 행정적 책임, 법적 책임. 통치권자가 미군이잖아요. 그럼 미군 정청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까요? 본토의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게 돼 있죠.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규나 씨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미국 얘기를 합니까?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민주당조차도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 못하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팩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사상 관련 부분, 물론 이 영상도 구체적으로 이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벨문학상이라는 거 이 자체가 엄청난 경사죠.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이 K-팝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K 문화가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지적, 예술적, 이 문화적 그건 능력의 총 결집체잖아요. 그것이 이제 노래든 글이든 드라마든 종합적으로 표현돼서 자랑스럽잖아요. 이 노벨문학상을 극우들이나 김규나 작가는요. 자꾸 5.18 광주를 보는 겁니다. 광주 출신 한강. 이거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거부감이 솔직히 오는 것이겠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저뿐만이 아니고 각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요. 그런 연습을 좀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